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지난 2주 동안 남편의 모든 계획을 듣고 있었다는 것을. 여보, 제발 빨리 죽어줘. 보험금 받으면 세라랑 새 출발할 거야. 이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믿기 어려운 실화를 가져왔는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소름 돋을 거예요. 중간에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서진그룹 회장의 외동딸 차민주. 32살의 그녀는 겉보기엔 모든 걸 가진 여자였습니다. 서울 용산구 최고급 아파트 42층.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남편 김태영과 5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태영은 민주 아버지 회사의 전략기획팀장이었습니다. 명문대 출신의 외모도 출중했죠. 하지만 민주는 요즘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태영의 핑계가 점점 잦아졌거든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 회식 약속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졌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태영이 서둘러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미안. 아침 못 먹겠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그럼 점심 때라도 같이. 점심도 힘들 것 같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거든. 민주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지만 태영은 이미 현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혼자 남은 넓은 거실에서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11월 15일 오후 3시, 민주는 아버지 생신 준비를 위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선 순간이었어요. 초록불이 켜지자 민주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쾅! 오른쪽에서 달려온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녀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차 안에서 에어백이 터지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민주의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지만 곧이어 그녀의 의식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30분 후 태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영 씨이신가요?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태영이 회의실에서 뛰쳐나갔어요. 동료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태영의 표정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더 당황스러워해야 정상인데 말이에요. 병원에 도착한 태영은 의료진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환자분이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태영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오히려 안도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민주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태영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어요. 사고 발생 3일째 저녁, 태영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시간이었죠. 병원 오는 것도 지겹다 진짜. 태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민주를 대할 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거든요. 그때 태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나야. 민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지우에게 전화를 거는 거였어요. 태영의 회사 후배였죠. 응. 지금 병원에 있어.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태영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어요. 민주를 대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죠. 미안해, 자기야. 이런 상황이라 자주 못 만나서.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아내, 바로 옆에서 다른 여자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남편이,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나도 답답해 죽겠어. 매일 병원만 오고. 태영이 민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다고만 하네. 심하면 계속 이 상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거든요. 이대로 쭉 안 깨어나는 게 낫지. 아니면 빨리. 그게 베스트야. 태영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이제 우리 앞길이 열린 것 같아.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민주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자신이 깨어나지 않기를, 아니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배신을 당한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지우야, 나 정말 힘들어. 5년 동안 사랑도 없이 재미없는 결혼 생활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태영이 신세한탄하듯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민주랑은 처음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거든. 민주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응, 맞아. 이제 우리가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더 이상 몰래 만날 필요도 없고. 태영이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 이 답답함 경실에서 매일 있기 싫거든. 하루 종일 걱정하는 척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태영의 그 차가운 말에 민주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도 우리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슬픔에 빠진 남편인 줄 알고 있거든. 태영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상황이 정리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야. 태영이 전화를 끊었어요. 민주는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그런데 태영이 다시 다가와 민주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애정 대신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졌어요. 민주야, 얼른 죽어줘. 제발. 내가 살아있어서 좋을 게 없어. 태영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율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대신당해 본 적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잖아요. 민주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사고 발생 5일째,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가 2개였어요. 아무도 없지? 태영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응. 복도도 조용해. 이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불륜 상대를 병실에 데려온 거였어요. 오빠, 정말 안 깨어나는 거 맞아? 지우가 침대에 가까이 다가오며 물었어요. 응. 의사가 그랬어. 깨어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아. 그리고 오늘 변호사 만나고 왔어. 태영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됐어?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받았어.
민주가 의식불명 상태니까 내가 대리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경악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그럼 재산 정리가 쉬워지겠네. 지우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응. 그리고 아파트도 알아봤어. 강남 쪽에 좋은 펜트하우스가 나왔더라. 두 사람은 민주가 죽은 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우야, 우리 결혼식 날짜도 정해야겠어. 진짜 언제 할까? 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무 빨리 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태영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1년 정도 기다리면 될까?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 그때까지는 조심스럽게 사귀는 척 해야겠지. 민주는 두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치를 떨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어요. 참. 그리고 회장님께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야?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버님이 가장 중요해. 난 계속 효자 사위 역할을 해야 돼. 그래야 회사 경영권도 넘어올 수 있겠지. 당연하지. 아버님은 나를 아들처럼 생각하고 계시거든. 태영의 목소리에서 교활함이 묻어났어요. 여러분, 이제 태영의 진짜 목적이 보이시나요?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처음부터 민주의 재산과 회사 경영권을 노린 거였어요. 이제 곧 끝이야. 의사가 며칠 안에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더라. 태영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며칠 안에 모든 게 끝나는 거구나. 지우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쉬. 목소리 낮춰. 태영이 지우를 제지했어요. 미안해. 너무 신나서.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끝까지 조심해야 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오빠. 민주는 지금 꿈에도 모르겠지? 지우가 침대에 누운 민주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당연하지. 완전히 의식불명이야. 태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민주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민주 씨, 고마워.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우가 비웃듯 말했어요. 민주는 그 말에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어. 태영이 지우를 안으며 말했어요. 몇 분 후, 복도에서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지우가 긴장하며 말했어요. 태영이 갑자기 연기하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빨리 나와야 해.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 민주 씨, 빨리 회복하세요. 지우도 가짜 걱정을 표현했어요. 민주는 두 사람의 완벽한 연기에 소름이 돋았어요. 두 사람이 병실을 나간 후, 민주는 혼자 남겨진 정적 속에서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어요. 남편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두 사람의 탐욕은 더욱 역겨웠어요. 이 사람들이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민주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절대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겠어. 민주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강해졌어요.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였어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더 자주 가져올 수 있게 힘이 되거든요. 서울대병원 신경외과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외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정재욱 전문의가 중환자실 담당으로 배정되었다는 거였어요. 그는 7년간 미국에서 뇌신경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오후 3시 정재욱은 간호사로부터 담당 환자 명단을 받았어요.
VIP룸 301호 차민주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뇌손상 케이스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하는 순간 재욱의 손이 멈췄어요. 차민주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재욱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차트를 받아든 재욱은 생년월일과 기본 정보를 확인했어요. 출생지,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그 사람과 일치했어요. 설마 정말 민주인가? 재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갑작스럽게 헤어져야 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지금 301호로 가봐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다만 남편분이 자주 오시니까 참고하세요. 재욱은 긴장한 마음으로 301호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 앞에 도착한 재욱은 잠시 망설였어요.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명확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유언장, 다행이다, 경영권 같은 단어가 들렸고 환자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 같았어요. 30분 후 병실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은 조심스럽게 복도 끝에서 지켜봤어요. 40대 초반의 남자와 20대 후반 여자가 친밀하게 대화하며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진 후 재욱은 조심스럽게 301호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재욱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 바로 차민주였어요. 민주야. 재욱이 무의식적으로 그 이름을 불렀어요.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채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재욱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민주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의학적 관점에서 그녀의 차트와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뇌파 패턴이 이상하네. 일반적인 혼수 상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어요. 민주야, 혹시 들리니? 재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민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설마. 재욱이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주야, 내 목소리가 들리면 손가락을 움직여봐. 다시 한번. 민주의 검지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세상에, 정말 의식이 있었구나. 재욱의 목소리에 흥분과 감동이 뒤섞였어요. 민주야, 이제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재욱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스면 한 번, 노면 2번 움직여줘. 민주가 한 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좋아. 그럼 첫 번째 질문. 나를 기억해? 한 번. 10년 전 일도 기억나? 한 번. 재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주야,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더 용감했다면. 민주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내가 날 원망하지 않는다고? 한 번. 재욱이 감동에 겨워 민주의 손을 꽉 잡았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옛 연인이 의사로 나타난다는 게 정말 운명 같지 않나요? 다음 날 재욱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간병인 김영숙 씨가 재욱을 찾아와 이상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선생님, 301호 환자 남편분 이야기인데요. 어제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욱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기존 10억에 추가해서 총 15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20년 넘게 이 일을 해봤는데요. 영숙 씨가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아내가 의식불명인데 보험금 문의하는 남편은 처음 봐요. 보통은 회복에만 매달리는데 재욱은 영숙 씨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제까지는 단순히 불륜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계획적인 살인미수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오후에 민주의 병실에 간 재욱은 즉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민주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 재욱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김태영이 내 사고 일주일 전에 5억짜리 생명보험을 추가로 가입했대. 민주의 심박수가 급격히 빨라졌어요. 그럼 내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민주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녀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민주야, 이건 계획적인 살인미수야. 김태영이 내 사고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민주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어요. 자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남편이 꾸민 계획이었다니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 더 조사해 봐야겠어. 재욱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민주야, 내 아버지께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민주가 잠시 고민하다가 2번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래.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겠지. 확실한 증거를 찾고 나서 움직이자. 재욱이 민주의 생각에 동의했어요. 대신 내가 더 빨리 너를 깨우는데 집중할게. 내가 직접 증언할 수 있어야 해. 민주가 고마움의 표시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민주야, 이제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아. 김태영이 생명유지 장치 제거를 요구할 수도 있어. 재욱의 목소리에 긴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민주도 그 긴박함을 느꼈어요. 이제는 정말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조바심이 날 것 같아요. 진실을 알고 있는데 말할 수 없다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고 발생 한 달째, 민주는 매일 오후 재욱과의 은밀한 재활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태영의 계획적 살인미수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녀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복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그녀를 깨우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민주야,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재욱이 병실에 들어서며 격려했어요. 어제보다 손가락 움직임이 더 자연스러워졌어. 실제로 민주의 검지와 중지 움직임이 더 명확해졌어요. 이제 발가락도 시도해보자. 재욱이 민주의 발을 조심스럽게 마사지하며 말했어요. 민주는 온 집중력을 발가락에 모았어요. 미세하게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와, 정말 대단해. 재욱이 감탄했어요. 민주야, 내 의지력이 정말 놀라워. 보통 이 정도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민주의 마음속에는 태영에 대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 분노가 오히려 회복을 촉진시키는 에너지가 되었어요. 2주 후, 드디어 민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재욱아. 6주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에 재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주야, 정말 다행이야. 재욱이 민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아. 민주의 눈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야, 이제 내 아버지께 모든 걸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재욱이 신중하게 제안했어요.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빠의 도움 없이는 태영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어려울 거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아직 태영이 의심하면 안 돼.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할까? 아빠를 은밀하게 불러줘. 태영이 모르게 그날 저녁 늦은 시간 서진그룹 차 회장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재욱이 미리 연락해서 혼자 오도록 부탁했던 거예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민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차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일단 병실로 가시죠.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차 회장은 침대에 앉아 있는 민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민주야, 아빠. 민주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불렀어요. 어떻게? 언제부터? 차 회장이 황급히 민주에게 달려가 안았어요. 아빠, 할 말이 너무 많아. 민주가 아버지의 품에서 말했어요. 천천히 말해. 우리 딸. 차 회장의 목소리에 기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빠, 사실 나 이미 3주 전부터 의식이 돌아왔어. 3주 전부터? 응. 그런데 태영이 한 짓들을 알게 되면서 계속 숨기고 있었어. 민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영이가 무슨 말이야? 차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 네,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야. 민주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태영이 계획한 거야. 뭐라고? 차 회장이 충격을 받으며 일어섰어요. 민주는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태영의 불륜, 자신의 죽음을 바라는 발언들, 그리고 사고 직전 보험 가입까지. 이런 일이 내 딸한테 이런 일이. 차 회장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빠,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영은 지금도 내가 빨리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차 회장이 격분하며 소리쳤어요. 아빠, 복수는 치밀하게 해야 해. 민주가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내가 깨어났다는 걸 태영이 알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그러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계속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태영의 모든 범죄를 파헤칠 거야. 민주의 눈에 차가운 복수심이 타올랐어요. 여러분도 민주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냉정하게 복수를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아빠, 대학 동기 중에 변호사 아저씨 있잖아. 이민호. 응. 그분께 도움을 요청해줘. 태영의 범죄를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장 연락해야겠다. 그리고 아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야 해. 태영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겠다. 우리 딸, 아빠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개자식을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어. 고마워. 아빠. 민주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때야. 민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다음 날, 이민호 변호사가 조용히 병원을 찾았었어요. 50대 후반의 그는 25년 넘게 형사사건을 다뤄온 베테랑 변호사로 차 회장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였어요. 민주가 지난 몇 주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정말 치밀한 놈이구나. 이민호가 메모를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변호사님, 제가 수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재욱이 준비해온 파일들을 꺼냈어요. 김태영이 보험회사와 통화한 내용을 간병인 김영숙 씨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좋아. 그건 중요한 증거가 되겠어. 이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주 씨가 직접 들은 태영과 이지우의 대화 내용도 증언할 수 있고요. 문제는 교통사고, 조작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야. 이민호가 고민하며 말했어요. 제가 사고 당일 CCTV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재욱이 또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트럭 기사의 행동 패턴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와는 달라요. 어떤 점에서? 사고 직후 즉시 도망치려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차 회장이 고용한 사립탐정이 트럭 기사를 찾아냈거든요. 회장님, 트럭 기사를 찾았습니다. 탐정이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사고 다음 날 갑자기 큰 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네. 그리고 입금자가 김태영의 차명 계좌였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트럭 기사가 협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2주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모든 증거가 완성되었어요. 이민호는 검찰에 김태영과 이지우를 고발했어요. 살인미수, 보험사기, 문서위조 시도까지. 이민호가 고발장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두 사람 모두 중형을 받을 거야. 3일 후, 검찰이 움직였어요. 피해자 김태영, 이지우를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순간 태영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이게 무슨,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완성된 상태였어요. 트럭 기사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기록, 그리고 김영숙 씨의 증언까지.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던 태영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어요. 병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재판이 남았어. 재욱이 민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 말이야. 민주가 재욱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태영과 지우가 체포된 지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렸어요. 언론의 높은 관심 속에 대기업 회장 딸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충격적인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어요. 민주는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 김태영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어요. 5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온 부부관계입니다. 민주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피고인이 증인을 해치려 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민주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재판정에 앉은 태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때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잠금 증후군 상태였습니다. 몸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민주가 재판부를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제가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경실에서 이지와 함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어서 간병인 김영숙 씨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영숙 씨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사고 일주일 전에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 문의하더라고요. 재판은 3일간 계속되었어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보험 가입 기록, CCTV 영상, 통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태영의 범행을 입증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검사가 최종 변론에서 말했어요. 단순한 욕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김태영에게는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로 징역 12년, 피고인 이지우에게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피고인 김태영은 살인미수, 보험 사기, 문서위조 시도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 이지우는 공동정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각 5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선고가 확정되는 순간이었어요. 민주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봤어요. 5년간의 거짓말과 배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었어요. 기분이 어때? 옆에 앉은 재욱이 조용히 물었어요. 시원하다기보다는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어. 민주가 깊은 숨을 쉬며 답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야.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민주는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리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의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 재욱이 커피 2잔을 들고 가가와 민주 맞은편에 앉았어요. 응. 그냥 예전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어. 민주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직도 힘들어?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 그 모든 일이 없었다면 진짜 소중한 것이 뭔지 몰랐을 테니까. 민주가 재욱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에는 10년 전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재욱아, 10년 전에 우리가 꿈꾸던 미래와는 많이 다르지?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그래. 그때는 단순히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작은 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주변에는 가족들이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민주야, 우리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게 될까? 재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자연스럽게 되겠지. 지금처럼 차근차근. 민주가 재욱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어요. 급할 것 없어. 우리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두 사람의 미래에는 더 이상 거짓이나 대신이 없었어요. 오직 진실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신뢰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순수한 사랑이었어요. 1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공원을 나서며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의 고통은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앞으로는 오직 밝은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욱과 함께 걸어가는 길 위에 달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어요. 평범하지만 진실한,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로운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니 더욱 충격적이네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가져오는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